안녕하세요. 공학통계연구소 이종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P값과 그 유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계학을 배우는 분들이 사실 이 P값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P값과 유의 수준을 비교해서 이제 가설 검정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P값이 뭐 유의수는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약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P값과 유의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왜 P값이 유의수는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약하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용어만 잘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이제 가설 검정에서 이런 P값 또는 유의 수준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전혀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결과를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P값과 유의 수준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그건 바로 뭐냐면 바로 일종 오류와 그리고 이종 오류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그 P값과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손글씨를 이용한 품질 관리니까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 측면에서 설명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제품을 만들 때 맨 마지막 과정에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출하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출하 검사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즉 로트로부터 샘플을 뽑아서 검사한 다음에 그 로트에 대해서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제 출하 검사에서 만약에 합격이 되었다. 그럼 합격이 된 로트는 누구한테 가냐면 그 합격된 로트는 커스텀한테 갑니다. 고객한테 그 제품이 인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경우 있냐면 가끔 이 불량의 제품이 많이 섞인 상태로 고객에게 제품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돈을 내고 사간 그 커스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것을 커스터머스 리스크라고 봅니다. 자, 이 커스터머 리스크를 다른 말로는 이것을 이제 베타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이 베타 리스크를 우리가 바로 이종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량 제품이 자꾸 합격이 되어서 이제 커스터머한테 오는 그래서 커스터머가 화가 나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면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크레임을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커스터머 입장에서 제품을 납품한 회사에게 크레임을 제기하게 되면 그 제품을 생산한 그 업체에서는 이제 출하 쪽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출하 쪽을 이제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우리가 문제가 없이 합격을 시켰던 그런 노트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이제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합격 노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 로트가 이제 불합격 당하게 되면 그 로트를 그냥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로트에서 실제로 샘플링 검사를 한 것 말고 나머지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들이 진짜로 다 불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재검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재검은 누가 하게 되냐면 그거는 생산 쪽에서 재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생산 쪽에서 그날 이제 특근을 하면서 남아있는 그 검사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포장을 뜯고 검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생산을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 검사를 다 했더니 그 검사한 제품들이 모두 다 양품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 합격이 됐어야 될 그런 로트였는데 불합격 처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면 즉 합격이 됐어야 될 그런 로트들이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생산 쪽에서 손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재검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재검을 하기 때문에 생산 쪽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알파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알파 리스크를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것을 제1종 오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럼 생산 쪽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생산 쪽에서 또 크레임을 제기했고 크레임을 제기하면 이제 출하 쪽에 다시 검사를 루즈하게 하면서 또 자꾸 이제 로트를 합격시키면 이제 베타 리스크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가설 검정 쪽 얘기해서
가설 검정 쪽 얘기에서 나오는 유의선 알파하고 P값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1종 오류와 2종 오류 쪽 얘기로 왔냐면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가설 검정 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러 검사에서는 우리가 로트라고 하는 것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설 검정에서는 우리가 뭘 하냐면 바로 이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하거나 또는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하거나 또는 기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을 그대로 가설 검정 쪽으로 옮겨본다면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무가설에 적혀있는 내용이 사실은 거짓입니다. 그럼 귀무가설에 적혀있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 귀무가설을 사실은 기각을 시켜야 올바른 결정이 있는데 이 귀무가설을 기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즉 거짓인 것을 채택했으니까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이 잘못된 판단을 똑같이 가설 검정에서도 베타 리스크 2종 오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품을 불합격 처리했다. 자, 양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무가설에 적혀있는 내용이 사실은 올바른 내용입니다. 자, 귀무가설에 적힌 내용이 참이라면 귀무가설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불합격 처리했다는 것은 귀무가설에 있는 내용을 기각을 한 겁니다. 즉 올바른 내용을 틀렸다라고 기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똑같이 알파 리스크 1종 오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 즉 알파 리스크와 베타 리스크는 마치 뭐와 같냐면 놀이터에 있는 시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이터에 있는 시소를 보게 되면 그 시소라고 하는 것이 한쪽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쪽은 내려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알파 리스크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베타가 낮아지고 반대로 알파 리스크를 낮추게 되면 베타 리스크가 높아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알파 리스크와 베타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는 여러분들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러 검사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든 이런 알파 리스크와 베타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좋지 않은 것인데요. 왜냐하면 오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인데 이러한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러한 오류가 즉 알파 리스크와 베타 리스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오류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셋을 셀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셋을 세는 동안 생각을 해서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정답을 얘기하셨나요? 자, 정답은 뭐냐면 바로 이 가설 검정이나 이 추러 검사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모두 다 뭘 이용하냐면 바로 샘플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즉 전수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링 검사라고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가설 검정이라는 것도 모집단 전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알파 리스크와 베타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00% 정확한 분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샘플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샘플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결정을 내렸을 때, 뭔가 우리가 판단을 내렸을 때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 잘못될 가능성,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파 리스크와 베타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알파 리스크와 베타 리스크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알파 리스크와 베타를 이용해서 P값과 유의선 알파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과 해야 될 텐데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가설 검정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뮤1과 뮤2라고 하는 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보는 가설 검정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투샘플 t-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투샘플 t-테스트를 이용해서 유의선 알파와 P값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있는 뮤라고 하는 값은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추정을 하겠죠. 그래서 뮤1도 모르니까 추정할 테고 뮤2도 마찬가지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그 x1 바하고 x2 바의 어떤 평균값에 대한 차이를 편의상 우리가 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값에 대한 차이 t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t라고 하는 값이 제로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귀무가설을 채택을 해야 될까요? 기각을 해야 될까요? 자, t값이 0이라는 것은 x1 바의 평균과 x2에 대한 평균값이 같다는 얘기고, 이 평균이 같다고 하는 것은 t값이 0이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설 검정에서. 자, 그런데 만약에 t값이 0이 아닌 경우, 즉 0이 아니라는 것은 x1 바하고 x2 바의 값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샘플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을 때는 귀무가설을 그러면 기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지 않은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 모집단이 여기 있고, 자, 두 번째 모집단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모집단, 두 번째 모집단이 있는데, 첫 번째 모집단과 두 번째 모집단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똑같이 1, 2, 3, 4, 5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5개의 데이터라는 것은 모집단 전체의 데이터니까, 여기 있는 5개 데이터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얘도 평균이 3이 되겠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이 3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모집단에서도 샘플을 2개 뽑고, 두 번째 모집단에서 샘플을 2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모집단의 샘플이 뽑혔는데 1과 2가 뽑혔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평균값이 1.5가 되겠고, 두 번째 모집단에서 샘플이 4하고 5가 뽑혔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평균값이 4.5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x1 바의 평균은 1.5가 되겠고, x2 바의 평균은 4.5가 되니까 두 샘플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0이 아니죠. 즉 평균값, 샘플의 평균값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도 3이고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도 3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샘플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모집단의 평균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t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길, t는 첫 번째 샘플의 평균과 두 번째 샘플의 평균,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분포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평균이 제로인, 자, 정규분포인데요. 물론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 t분포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정규분포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샘플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집단 평균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앞 페이지에서 첫 번째 샘플의 평균이 1.5 있고, 두 번째 샘플의 평균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값이 아니고, 만약에 두 번째 샘플의 평균값이 9.5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집단에서 샘플을 2개 뽑아가지고 평균이 9.5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뽑은 샘플로부터 구한 평균이 9.5라면 이런 경우는 아마 두 모집단의 평균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샘플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집단의 평균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샘플의 평균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라면 그때는 아마 모집단의 평균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샘플의 평균이 얼만큼이나 차이가 나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그 분포의 오른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C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평균이 0인 정규분포라고 했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자, 똑같은 크기만큼 좌측으로 -C라고 하는 것이 위치할 겁니다. 자, 여기는 이 C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값이 됩니다. 무슨 기준이냐면 두 모집단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샘플의 평균값이 여기 있는 C만큼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난다라면, 두 샘플의 평균값이 여기는 C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난다라면 그때는 아마도 모집단의 평균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 있는 t라고 하는 값은 c보다 안쪽에 있을 수 있고 c보다 바깥쪽에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c보다 바깥쪽에 있다는 것은 두 샘플의 평균값이 기준이 되는 c값보다도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그때는 모집단의 평균도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귀무가설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여기 있는 이 C라고 하는 이 값은 도대체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바로 유의순 알파를 이용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 P값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구하는 값이 되지만 유의순 알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5%를 대개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C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것은 그 유의순 알파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아래쪽의 면적 그리고 이 위쪽의 면적, 이 면적이 각각 2분지 알파 그리고 이 면적이 2분지 알파가 되는 그때 x축의 값이 바로 c와 마이너스 c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순 알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할 때 이용이 되냐면 바로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런 기준값을 정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P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유의순 알파의 활용은 알아봤으니까 그럼 P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T라고 하는 것은 두 샘플의 평균값을 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T라고 하는 값은 C보다 안쪽에 있을 수 있고 C와 마이너스 C 안쪽에 있을 수 있고 C와 마이너스 C 바깥쪽에 있을 수 있는데 만약 C 바깥쪽에 있는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면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쪽에 요쯤에 이렇게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것이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그 위로 이제 선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이 위의 면적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t 위로 선을 그은 다음에 이 아래쪽의 면적,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두 개의 면적을 합친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 면적이 바로 P값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빨간색 두 개의 면적, 여기 있는 면적과 여기 있는 면적이 각각 2분지 알파, 2분지 알파인데 이 2분지 알파, 2분지 알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면적이 뭐가 되냐면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어느 쪽의 면적이 작냐면 P값의 면적이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뭐라 했냐면 T라고 하는 값이 그 기준이 되는 C보다 안쪽에 되면 기준값보다도 평균 차이가 적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T라고 하는 값이 C보다 바깥쪽에 있다라면 기준값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그때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T가 C보다 바깥쪽에 있으니까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가설을 세울 때 어떻게 가설을 세웠었냐면 우리가 귀문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모집단 평균과 두 번째 모집단 평균이 같고 대립가설은 첫 번째 모집단 평균과 두 번째 모집단 평균은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기준값보다 T값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평균 차이가 있다. 평균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귀문가설을 기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P값이라고 하는 것이 유의순 알파보다 작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귀문가설을 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제 P값이라고 하는 것이 유의순 알파보다 작으면 귀문가설을 기약하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따져볼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제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문가설을 기약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P값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고 유의순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해라는 것이 뭐냐면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하는 것. 우리는 유의 수준.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알파 리스크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죠. 자, 1.56. 이 두 개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게 아닙니다. 왜 같은 게 아니냐면 바로 이 유의 수준은 알파 리스크와 같은 것이 아니고 이 알파 리스크라고 하는 이 큰 주머니 안에 이 안에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P값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즉 유의 수준도 알파 리스크를 나타내는 하나의 값이고 P값이라는 것도 알파 리스크를 나타내는 하나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리스크라는 것은 좀 더 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유의 수준과 P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P값이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설 검증을 하다 보면은 알파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범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범할 수밖에 없다냐면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런 알파 리스크와 베타 리스크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리스크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전혀 발생할 수는 없죠. 샘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오류는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선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허용하는 알파 리스크의 최대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의선 알파를 5%로 두고 많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파 리스크를 5%까지 범하는 거는 이해할게. 그런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분석을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P값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자, P값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것을 U의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P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을 했을 때 실제로 범할 알파 리스크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유의선 알파를 놓고 가설 검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투샘플 T와 같은 이런 가설 검증을 했더니 P값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P값이 만약에 1%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P값이 5%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귀무가설을 기약한다라고 그냥 단순히 외웠는데, 자,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일정 오류를 5%까지는 봐줄게 라고 했는데 P값이 1% 나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귀무가설을 기각을 했습니다. 즉 알파 리스크하는 것은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그 귀무가설을 기약하는 오류를 우리가 알파 리스크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값이 1% 나왔기 때문에 유의선 알파가 5%인데 P값이 작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했어. 그런데 그 귀무가설을 기약한 그 행위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죠. 그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큼 되느냐, 확률이 겨우 1%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오류를 5%까지는 봐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류가 5%보다는 훨씬 적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 P값이 왜 유의선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약하는지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알파 리스크와 베타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하고 있다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 검증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문제 없이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